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정법 전문 변호사님을 모시고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가정폭력 생존자 중에서는 이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바쁘다 보니까 일을 전혀 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간단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양육권을 정함에 있어서 직장의 유무, 수입의 유무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느라 직장을 가지지 못했을 경우 그래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양육권을 정하는 기준은 Best Interest of the Child 또는 2명 이상일 경우에는 Best Interest of the Children 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직장의 유무나 수입의 유무는 고려되지 않고요. 그 대신 아이들에게 가장 좋고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게 좀 Best Interest of the Child 그냥 들으셔도 네.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네, 그 정의가. 애매모호합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주로 누가 돌보아왔는지 primary caregiver이 누구였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 외에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한테 양육권이 가는 경우는 좀 드물겠네요. 네.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접근금지 명령을 네. 신청하셔서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형사 케이스가 열려서 형사 기소, 네. 가정폭력 때문에 형사 기소까지 됐을 경우에는 Finding of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 가해자라는 게 입증이 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캘리포니아 가정법 3044조 California Family Code Section 3044에 의해서 이 가해자 부나 모, parent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는 게 아이들에게 가장 나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Best Interest of the Child 또는 Children의 기준에 어긋난다라는 그 가정이 네. 생기게 돼요. 그리고 언어의 장벽이 있는 이민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폭력이 있을 때 사실은 생존자이면서 도리어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 잘못 보고가 되면 사실 피해자, 생존자 입장이면서 가해자로 몰릴 경우가 있는데 정말 심한 경우에는 형사 케이스까지 열려서 정말 억울하게 형사 기소되거나 아니면 민사로 그냥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해서 또 받게 되면 그 자체로 Finding of Domestic Violence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폭력 가해자라는 게 입증이 법적으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존자, 피해자이면서 양육권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사실은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생존자 입장이다. 그리고 내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위협이나 위험을 또는 폭력을 가하지 않았고 이러한 등등의 변론이나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 가정을 극복할 수는 있지만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되기는 해요. 진짜 어려운 싸움이겠네요. 네. 법원에서 판사가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양육비를 주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정작 가해자가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많이 있죠. 같아요. 많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정법원에 청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 케이스 진행 중에 또는 이혼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그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 이행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RFO, Request for Order이라는 별도의 법원 양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진행을 할 경우에는 그 양식에 지금 내려진 법원의 명령은 양육비 얼마 금액 이렇게 그 다음에 그동안 밀린 게 있으면은 얼마 동안 밀려 있고 그래서 지금 총 누적 금액이 얼마가 되어 있고 밀린 금액이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쭉 받을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명령 내려달라고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심리일자를 잡아줍니다. 심리일자 이전에 상대방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 엄마나 아빠에게 그 서류들을 다 송달을 또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송달한 다음에 심리일자에 법원에 가셔서 판사님께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법원의 명령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님이 양쪽 이야기 들어보고 또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 카운티 정부 기관인데요. 양육비에 관해서만 거의 전적으로 하는 돕는 그렇죠. 네, 담당 기관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상대방이 현금으로 주로 수입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상대방의 수입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더욱 이행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또는 타주에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타국으로 갔을 경우에는 또 그게 이행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카운티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라는 곳에 가셔서 케이스를 열어달라 그리고 도움을 청하시면은 또 거기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방법이 없진 않네요. 방법이 없지 않죠. 근데 한 가지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CalWorks라는 그 정부 현금 보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걸 받으시는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CalWorks는 카운티 정부에서 직접 현금 보조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양육비를 상대 부나 모로부터 받을 경우에는 그 권리가 다 카운티 정부로 양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CalWorks를 자격이 돼서 받고 계시는 분들은 그 상대 부나 모로부터 양육비를 또 같이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카운티 정부로부터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뭐 이번 달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정기적으로 꾸준히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상대방이 주는 거는 좀 더 불분명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자영업이나 캐시 인컴일 경우에는 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물론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지 되지만 더 나은 방법은 CalWorks는 CalWorks대로 받고 상대 부나 모로부터는 카운티 정부가 직접 수금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정부를 통해서 받는 게 더 안전하고 나은 방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내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카운티에 양도를 함으로써 그렇게 수금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본인은 계속해서 카운티로부터 꾸준히 정기적으로 현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변호사님 이런 질문 많아요. 사실혼 관계이고 결혼은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함께 살지 않는데 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 그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양육비라는 것에 있어서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냐 결혼했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혼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이혼을 하다 보면 스포우스 서포트라는 단어가 있던데 이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직역을 하자면 배우자 보조금 정도로 보실 수 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별다른 유책 사유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위자료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책 배우자가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결혼 기간 중에 수입이 더 적었던 배우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배우자 보조금으로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스포우스 서포트를 받는 사람 대상이 정해져 있고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 보조금 spousal support라는 제도는 결혼 기간 중에 수입이 더 적었던 배우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 기간 중에 수입이 더 적었던 배우자가 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10년 미만의 혼인의 경우에는 그 혼인 기간의 절반까지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10년 이상의 혼인 기간일 경우에는 long-term marriage로 간주가 돼서 장기 결혼으로 간주가 돼서 받는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할 때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Day of Marriage랑 Day of Separation 어떤 의미인가요? 네, Date of Marriage는 사실 쉬워요. 미국에서 하셨으면 Marriage Certificate에 나오는 Date of Marriage 그리고 한국에서 하셨으면은 그 호접이라고 그러죠.
대해서 혼인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그 법적으로 부부가 된 날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서류상 나와 있는 그대로라서 틀림없어요. 그죠? 네. Date of separation에 있어서는 두 배우자가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고 또 그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심지어 법원에서 판가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가정폭력이 있거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거의 남남처럼 지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집에서 살고 있고 물리적으로 두 사람이 별거를 하거나 헤어지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Date of separation이 있을 수 있습니다. Date of separation을 정하는 기준은 두 사람이 물리적으로 떨어지고 별거를 시작한 그 날짜가 아니라 또는 법적으로 아예 남남이 된 그 날짜가 아니라 Date of separation은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을지라도 어느 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다른 배우자에게 나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 이 결혼 유지하고 싶지 않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표현에 일치되는 행동들을 했을 때 언행일치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각방을 쓰고 식사도 다 따로 하고 그런 식으로 아예 남남처럼 지내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요소 아예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에 맞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 날짜 그게 언제쯤부터였는지를 생각하셔서 그 즈음이 Date of separation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법 전문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민사회에서는 가정폭력 생존자, 피해자 입장이면서도 언어의 장벽 때문에 또는 겁나서 어디에 도움을 청해 좋을지 몰라서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삭히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인 가정상담소나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같은 기관들에서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숨어 지내지 마시고 꼭 도움 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 영상들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가정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들, 굵직굵직한 원칙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법들이, 그 원칙들이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균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들을 하는 순간들이 될 수 있으니까 남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